오늘은 조직 이론과 조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이론은 세 가지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고전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전 이론. 그 고전 이론은 그 조직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조직이 목적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구상되어야 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게 고전 이론이에요. 그 고전 이론은 주로 조직의 구조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의 기본 요소들이 조직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기본 요소들은 어떤 조직이든 무조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룬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서로 다른 활동 시스템이에요. 조직 내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기능, 그리고 이러한 활동과 기능들의 관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그 조직 내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고 그 부서 내에서 수행되어지는 그런 활동과 기능,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관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죠. 수평적, 수직적으로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사람입니다. 과업을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죠.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가 바로 목적을 위한 협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적을 위한 협력. 단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협력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 요즘에 TV 뉴스 같은 데를 보면 협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건 이제 정치권에서 쓰는 말이고, 기업 조직에서는 협업이라고 많이 하죠. 협력해서 바로 작업을 같이 하는 그런 협업을 얘기합니다. 이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든 한 부서든 무조건 자기만 일을 잘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권한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협력을 하는데 서로에게 주어진 권한과 그다음에 책임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것이 또 조직에서는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은 어떤 조직에든 다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 이론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선 그 첫 번째 원칙이 기능적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능적 원칙. 이게 초점이 조금
밑에가 좀 잘렸는데 이제 좀 초점이 맞춰졌는데 조금 아직도 좀 안 맞죠. 그 기능적 원칙이라는 것은 분업의 배경이 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부서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능적 원칙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 조직에 보면 생산 조직이 있고 판매 조직이 있고 설계를 하는 조직이 있고 재무 조직이 있죠. 뭐 이 외에도 총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부서들이 더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여러 기능들이 합쳐져 있는 부서가 좀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 기능을 묶어서 수평적 성장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원칙인데, 권위가 높은 그룹이 위로 올라가서 수직적 명령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권위가 높은 그런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가 높은 그룹에서 명령을 하면 아래에 있는 그룹이 그 명령대로 움직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또 조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사다리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직의 수직적 성장을 다루고 조직의 새로운 직급이 추가되어 명령 계통이 늘어나게 돼 있죠. 그죠? 그 명령 계통이 최근에는 많은 조직들이 이제 수평 조직으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이론이 나온 거는 이제 조직 초기에 만들어진 등장한 이론들이에요. 초기의 조직들은 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보면 많은 기업 조직들이 전통적인 그런 조직 이론에서 얘기하는 원칙들을 다 파괴하고 일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러한 각 수준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죠. 높은 수준일수록 권한과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부하는 한 명의 상사한테 기속되는데 이것은 명령 계통의 일원화라고 얘기합니다.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 분업에 의해서 야기되는 분열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렇게 부서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 기능에 따라서 이제 분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또 역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열이 일어날 경우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능적 원칙과 사다리 원칙을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그림입니다. 조직 피라미드라고 명명되어 있고요. 이건 벌써 오래전에 나온 조직 이론이라는 그 저서 책을 통해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적 원칙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쭉 분화되어 있는 여러 개의 조직들을 볼 수 있고요. 부서들을. 사다리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조직이라 하면 이런 기능적 원칙과 사다리 원칙에 의해서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칙이
라인 스텝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조직은 라인과 스텝 조직으로 구분해야 할 수 있는 부서들이 구분되어 있어요. 라인이라는 것은 제조회사의 생산 부서처럼 그 회사가 직접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룹이다.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생산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직이에요. 그 생산 부서가 바로 라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고요. 스텝이라는 것은 그 라인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인사부서 또는 그 생산되어진 제품들의 품질 관리 부서, 이런 부서들은 다 라인을 지원하는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 조직이 핵심적이고 인원이 가장 많을 거고요. 스텝 조직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기업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제, 마지막 원칙이 바로 통제의 폭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제의 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관리자가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통제의 폭이라는 것은 2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정도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조직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그 통제의 폭이 크면 굉장히 넓어지면 수평적 조직이 되고 작으면 수직적 조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조직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형태로 조직의 모습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부문장이 있으면 그 부문장 밑에 예전 같으면 뭐 부가 있고 그 부 밑에 과가 있고 과 밑에도 팀이 여러 개가 딱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전통적인 조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부문이 있고 그 밑에 본부가 있고 과가 있고 부가 있고 과가 있고 그다음에 각 팀이 있어요. 이렇게 막 수직적으로 위계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계 수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통제의 폭은 2개밖에 안 되죠, 이렇게. 그죠? 하나의 그 부문장이 2개의 본부를 관장하고, 그 하나의 또 본부가 2개의 부를 관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수평 조직은 하나의 부문장이 그냥 일 단위의 프로젝트 단위의 많은 그룹들을 수평 조직에 있는 그룹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의 폭은 굉장히 넓지요. 단계는 바로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수직적인 조직과 수평 조직의 어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무조건 어느 형태의 조직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사결정할 때는 이런 수평 조직이 굉장히 빠르겠죠. 근데 여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계속 위로 전달을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막 그런 건데, 이거는 그냥 각 팀 단위에서 바로 책임 의사결정자에게 승인을 받고 일을 처리하면 되니까 굉장히 빠른 스피드한 조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제 조직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계는 최소화하고 통제의 폭은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그것도 조직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뭐 삼성전자다, SK텔레콤이다 다 요즘은 그래서 무슨 과장이다, 이런 부장이다, 차장이다 이런 직함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뭐 프로젝트 팀 리더 이런 식으로 그 명함도 다 그런 식으로 직함도 바뀌어 있는 거죠.
아무튼 최근에 이제 조직의 형태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고전 이론이라고 한다면 신고전 이론이 또 등장을 해요. 신고전 이론이 이제 호손 연구의 기초가 돼서 1950년대에 이제 시작되어진 게 바로 신고전 이론입니다. 신고전 이론은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고전 이론에 이건 결함이 좀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됐고,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고전 이론이 좀 경직돼 있다, 인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바로 의문을 제기한 거죠. 즉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심리학적 문제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죠. 기능적 원칙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신고전주의자들은 분업이 작업 활동에서 기능적 상호 의존성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러한 활동들이 일에서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개인을 비인간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을 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어떻게 보면 과학적 관리 방법을 제안했을 때 바로 그런 식의 분업을 하고 표준화된 작업을 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생산량을 늘려줄지 모르지만 의미를 느끼지 못하도록, 즉 단순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업에서의 소외감을 느끼고 작업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했다. 그리고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일에 대한 의미를 지각하지 못한다. 반복적 작업을 통한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내가 이거 너무 단순 작업만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평생 이것만 이렇게 하다가 직장 생활을 마쳐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에 대한 불만족도 생기고 결근율, 자꾸 회사 가기 싫어지고, 결국은 내가 이런 일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좀 회사를 옮겨서 다른 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가 사다리 원칙에 대한 부분을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제안을 한 게, 공식적인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이외에 다른 체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해보면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부서, 뭐 팀장, 뭐 과장, 부장, 그런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관계, 다른 또 체계에 의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 내에서 뭐 동호회가 조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같은 무슨 독서 토론 모임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다른 체계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걸 근거해서 사들의 원칙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식적인 상사 부하 관계 외에도 비공식적인 조직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각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회사 생활을 하면 그렇게 공식적인 그런 일만 하고 회사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렵죠.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뭐 학습 조직도 있을 수 있고, 취미 활동, 뭐 여러 가지 그런 여가 활동을 하는 동호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비공식 조직의 역할과 중요성도
있는데 그런 걸 무시했다라는 거죠. 라인 스텝 원칙은 이제 세 번째 원칙에 대한 또 문제점을 라인과 스텝 기능을 이론적으로 흑백처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실제로는 항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그게 적합해요. 전통적인 제조업은 생산 위주의 중심적인 라인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가 돌아가니까 그런 것이 원칙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생산 기능은 없고 뭐 주로 판매가 중심이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판매가 오히려 라인 기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칙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난해하고 불필요해진다. 판매 기능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것도 회사의 업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분명히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전통적인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라인 스텝 원칙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또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통제의 폭 원칙이에요. 이것도 통제의 폭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 그거를 너무 우리가 숫자를 2개에서 15개의 그런 숫자로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의 폭이라는 것도 업무 특성, 개인의 능력, 리더십 스타일, 업무의 조직화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그걸 무조건 숫자로만 구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신고전 이론이라는 것은 고전 이론에서 제시한 4가지 원칙 각각에 대해서 제한점과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고전 이론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전 이론은 고전 이론이 제안하는 원칙들이 이론적인 것처럼 보편적으로 실제에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고전 이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걸 이해하면 그 고전 이론의 4가지 원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신고전 이론은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한 이론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이 바로 이제 시스템 이론이에요. 시스템 이론은 조금 더 조직의 어떤 발달된 모습으로 우리가 조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조직과 업무가 복잡하게 되는 거죠. 많이 복잡성이 증가하죠. 빠른 환경 변화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이 증가해요. 인간의 욕구 변화와 인간 특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맞는 조직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시스템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하나의 사회적 체계로 간주하는 겁니다. 조직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처럼 작은 기업 조직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조직을 환경과 상호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 조직을 기술하고 조직 체계가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인들이에요. 첫 번째가 개인의 고유한 성격, 능력, 태도는 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그렇겠죠. 개인의 고유한 성격, 능력, 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 특성들인데 그 시스템 내에 참여하면서 이제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조직이에요. 뭐 공식적인 조직이라는 건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화해 놓은, 구성시켜 놓은 각종 부서들, 그게 이제 공식적 조직이겠죠. 물론 소집단들도 당연히 그 조직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들어가요. 공식적인 조직 이외에 어떻게 보면 뭐 비공식적인 소집단들도 구성 요소에 포함시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위와 역할이라는 것 당연히 다 있죠. 직무 간에는 지위와 역할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위와 역할이 그 개인의 행동을 규정한다. 사원이면 사원이, 뭐 대리가 되면 대리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장이 되면 또 해야 될 일이 달라져요. 사원일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뭐 대리까지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되죠. 근데 과장 정도 이제 리더라는 위치에 가게 되면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 일만 잘해서는 안 돼요. 리더니까 자기 부서에 속해 있는, 과에 속해 있는, 팀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일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을 육성시켜야 되고요. 그게 역할인 거죠. 역할 행동을 다 규정하고 있죠. 물리적 장면이라는 것은 뭐 외적인 물리적 환경과 기술 수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현대적인 그런 조직이라면 이런 5가지 구성 요소가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이론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은 각 부분 간의 조정과 연결을 제공하는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 부서 내에서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리더가 이제 의사결정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빠르게 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서뿐만이 아니라 그 부문 간에, 각 부문 간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시스템의 각 부분과 상호작용은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스템의 목적인 안정, 성장, 적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각 부분과 상호작용, 그 조직 시스템이 개개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또 전체적인 그 조직 시스템들하고 시스템 내에서의 그 상호작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잘 돌아갈 수 있느냐가 바로 안정, 성장, 적응을 위해서 꼭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 이론은 고전 이론과 신고전 이론과는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시스템 이론은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딱 그냥 구성되어 있는 그 개개 구성 요소를 있는 그대로 그냥 딱 붙박이로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개개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사회의 구성 체계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상호작용도 활발히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유기체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조직의 목적은 안정성을 띠고 성장하고 적응력을 지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많은 조직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이론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고전 이론, 신고전 이론, 시스템 이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조직 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요. 제가 자꾸 목이 말라서 이렇게 냉커피 타놓고 막 마시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 기제라는 게 조직 구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기본적인 요소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정 기제. 그러니까 이 조직 구조 내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몇 가지 조정 기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선 좀 살펴보면 개념을 우리가 우선 익혀야 되는 거죠. 상호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구성원들 간의 비공식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작업 과정과 노력을 조정하는 것이다. 비공식적 의사소통 과정. 그러니까 뭐 꼭 공식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작업하는 것도 서로 노력하는 부분도 다 조정을 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스포츠 경기를 예를 들어 봐도 축구할 때도 그렇죠. 막 서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야구할 때도 보면 뭐 수비할 때도 뭐 높은 볼이 날아갔을 때 콜을 먼저 하는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하고요. 하여튼 막 서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농구할 때도 보면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서로가. 그렇듯이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원들 간의 그런 비공식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작업 과정과 노력을 조정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가 직접적인 감독입니다. 조직의 위계 구조에 따라 상사가 부하 직원들의 작업에 책임을 지고 지시와 통제를 하는 것이 바로 직접적 감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슈퍼바이저라고 감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장이면 팀원들한테, 뭐 과장이면 과원들한테, 부장이면 부원들한테 그 부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작업에 리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느냐는 리더가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잘하고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리더가 되면 자기 혼자만 일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일을 잘 하게끔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과정의 표준화. 이거는 뭐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작업 매뉴얼이라는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간에. 그 다음에 작업 산물의 표준화도 마찬가지. 작업을 해서 나온 결과물들,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과 지식의 표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회사 내에서 어떤 기술,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다 표준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요구되어지는 작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작업까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직무 분석이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산업심리학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내용을 배우죠. 그 산업심리학에서 바로 직무 분석을 할 때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라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지를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5가지 조정 기제를 우리가 얘기했죠. 상호조정, 직접적인 감독, 작업 과정의 표준화, 작업 산물의 표준화, 그 다음에 기술과 지식의 표준화예요. 어떻게 보면 조직의 규모와 성장 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조직은 하나의 조정 기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든 하나의 조정 기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전 이론에서는 바로 직접 감독과 표준화를 강조했죠. 신고전 이론은 상호 조정을 강조했어요. 시스템 이론은 이 5가지 조정 기제 모두를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 기제에 대한 내용을 거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직 구조에 5가지 기본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의 핵심, Operating Core라고 얘기하는데,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한 라인 조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정상, Strategic Apex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직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직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지원한다. 이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 그 경영진이라고 봐야겠죠. 전략적 정상이라는 것은 경영자 또는 경영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의 방향 설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 중간 관리자가 있죠. 전략적 정상으로부터, 즉 임원진들로부터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서 운영의 핵심의 활동을 조정 감독하고 둘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중간 관리. 보통 이제 과장, 차장, 부장 이 정도의 이제 직위에 있던 그건 옛날 우리 조직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요즘에 이제 그런 좀 많이 혁신적으로 변화된 조직에서는 중간 관리자라는 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작업 단위로 그런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이 중간 관리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가 기술 인력이에요. 작업 흐름과 분리되어서 작업의 설계, 계획, 교육 등을 통해서 작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어떻게 보면 R&D와 같은 그런 연구 개발, 그죠?
기술 지원 뭐 그런 인력들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스태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지원 라인 스텝 조직에서 스텝에 해당되는 지원이죠. 조직의 유지, 운영 및 사명 완수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대표적인 게 총무, 인사, 그죠? 그런 조직들이에요. 뭐 재무, 뭐 그런 그다음에 뭐 구매 이런 조직들이 지원 스태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5가지 기본 부문을 우리가 살펴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권력의 집중화와 분권화를 놓고 보면 어떤 조직이든지 권력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조직이 일반적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 집중되어 있는 조직의 권력을 분권화해 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쪼개가지고 내려준 거예요. 그게 이제 집중화와 분권화의 차이인데, 이 4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좀 다른 차이점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정보의 적합성 확보.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화되어 있다라 그러면 정보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정보가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분권화되어 있으면 그 정보들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어느 정도 분산될 수가 있죠. 그다음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증가하는 것도 역시 집중화되어 있으면 좀 어려워요. 아까 우리가 수직적인 조직에는 이렇게 단계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분권화되어 있으면 그냥 거기서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실행력 강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것도 분권화에서 더 유리하겠죠. 후계자 양성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 집중이 좀 되어 있는 경우가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분권화가 되어 있으면 그 후계자 양성하는 그 부분을 고루 경험을 시켜볼 수도 있지만, 근데 아무튼 좀 후계자 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빠른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양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이런 권력의 집중화냐 분권화냐가 좀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 또한 그 조직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구조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품 서비스의 확장, 뭐 제품을 좀 더 늘려 나간다든가, 서비스를 더 확장시켜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 인사 이동이 많이 이제 생길 경우, 그다음에 조직 간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조직을 축소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뭐 재조직 리스트럭처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재조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뭐 어떤 이유에 따라서 재조직화가 이루어지느냐에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기존 조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선 또 감원 감축의 이제 방법이 있는데, 조직을 축소하는 경우죠. 운영 핵심을 감축시킨다. 운영 핵심은 바로 임원진들을 줄이는 거죠. 업무를 재분장해야 돼요. 만약에 5명이 임원이 있었는데 그걸 3명의 임원으로 줄이면 그 없어진 임원들의 일을 기존에 있던 임원들이 추가적으로 업무를 또 나누어서 맡아야 되니까 업무 재분장이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지원 스태프를 감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라인의 핵심적인 생산이나 뭐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지원 스태프를 줄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그 SK 전신인 SK 주식회사 전신인 유공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그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 그 스태프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뭐 문서 작성을 타이핑 작업을 해주는 건가, 뭐 복사 심부름 해주고 회의 시간에 차 심부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다 이제는 없애버리고 그 여직원한테도 역할이 주어지고 업무가 딱 주어지고 그 업무 외에는 하지 마라. 각자 알아서 문서 작성하고 직원들이 다 각자 복사하고 이런 거 다 해라. 팩스 전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 그 팀별로 그런 여직원이 다 있었는데 그 여직원들을 다 스텝에서 다 해방시키고 층마다 아예 외주 인력으로 그런 일을 좀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외주화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실질적으로 기업 조직에서 일을 조직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도 있어요. 기술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도 외주를 주는 경우입니다. 중간관리층이나 전략적 정상의 감축이라는 것은 조정 기제의 변화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죠? 임원이 달라지고 중간관리자가 달라지니까 감독 기능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표준화, 통제 폭 증가, 수평 조직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감원 감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그런 실업에 의한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감원 감축의 영향으로 인해서 행정적 통제의 감소와 조정 기제의 변화가 일어나고 업무 영역의 변화, 지출 감소. 이게 다 이제 조직 그 재조직화를 통해서 조직을 어떻게 보면 참 슬림화하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심리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원 감축이 일어나면 조직을 떠난 사람이 생겨요. 그건 이제 회사에서 의도하지 않은 해고를 당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 부서를 없애버리니까 그 직원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결코 편하지만은 않은 거죠. 나랑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자기는 비록 지금 현재는 살아남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조직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죠. 특히 우리 지금 기업들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조직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뭐 은행들 간의 합병,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또 올해도 많은 은행 지점이 폐쇄가 돼요. 왜? 이제 점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은행 지점에 사람들이 직접 가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 지점을 막 폐쇄하고 지역별로 좀 더 통폐합시키고 막 이러니까 은행이 이제 해고 인원들이 자꾸 늘어나죠. 하여튼 뭐 그런 인수합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 은행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벌써 없어진 은행만 해도 주택은행, 한일은행, 상업은행, 서울은행
이런 은행들 다 없어졌어요. 예전에 다 있던 은행들이에요. 주택은행은 국민은행하고 합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국민은행으로 그대로 유지한 거죠. 그리고 한일은행은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또 그 이후에도 또 몇 개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한일은행도 있었고 상업은행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은행들이 지금 그래서 남아있는 은행들은 하나, 뭐 국내은행으로 외환, 신한, 뭐 국민, 우리,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농협이라는 아주 거대한 또 은행 조직이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의 조직 구조의 변화는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또 많은 조직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내용으로 사회적 구성체계와 조직 작업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반드시 좀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